2018년에 창설된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기존의 수색대와 달리 철저하게 간부 위주의 정예화를 목표로 창설된 해병대 사령부 직할 특수부대입니다. 한국은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필두로 각 사단 예하의 수색대와 수색교육대를 통합하여 특수수색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렇게 탄생할 새로운 수색부대는 미 해병대의 레이더 연대처럼 최정예 부대로 운용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최정예 수색대를 통해 특수정찰과 화력 유도, 직접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의 상륙작전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모든 군사작전 중 가장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군사작전은 상륙작전입니다. 해안에 방어선을 구축한 적을 상대로 전력 투사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상륙작전은 필연적으로 많은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상륙작전에 성공한다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전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전쟁의 큰 분기점에는 반드시 상륙작전이 존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작전으로 남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등만 보더라도 상륙작전이 가진 가치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대규모 상륙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병대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전을 거치며 21세기에도 실전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해군 육전대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가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으며 세계 최강의 미 해병대를 보고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이 예산 측면 등에서 미국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실전 경험이 많고 한국보다 발전되어 있는 미 해병대의 특징을 배운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해병대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해병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해병대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 중국과의 교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형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바다와 지상을 넘나드는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은 이미 1940년대에 해병대를 창설한 이후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병대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판 해병대인 중국 해군 육전대가 몸집을 키우며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부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해병대는 보유한 장비의 화력도 우수한 편입니다. 일각에선 한국 해병대가 K1 계열의 전차나 K-55A1 자주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육군보다 무기 체계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해병대의 임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해병대는 해상에서 지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상륙전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상륙함의 수송 능력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만약 성능이 좋아도 크고 무거운 무기로만 전력을 구성한다면 상륙함의 배수량 문제로 인해 수송 여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도 상륙작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K2 전차는 120mm 55 구경장 주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신의 길이가 너무 길어 상륙함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해병 1사단에 배치된 K1A2 전차는 120mm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전차 포신이 차지하는 공간이 적은 만큼 더 많은 전차를 상륙함에 적재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전투 중량이 47톤을 넘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상륙전에는 맞지 않는 요소도 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백령도, 연평도, 해병 2사단 예하 1개 대대에만 K9 자주포를 배치하고 나머지 부대는 K-55A1을 활용하여 상륙작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병대는 보편적인 지상군과 달리 특수한 편제의 부대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챙겨주지 않으며 미국조차도 해병대가 육군보다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력 전차와 자주포로 한 세대 이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륙작전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 때문이며, K1A2와 K-55A1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충분히 강력한 전력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과거부터 실제 전투에서 위력을 입증했는데, 월남전 당시 한개 중대가
2개 연대의 북베트남군을 막아낸 짜빈동 전투는 미 해병대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전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력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상 전력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일부분 앞서 있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 지상 화력 측면에서 우수한 무기들을 편제하고 있는 반면 미 해병대는 대대적인 부대 개편을 통해 전차 부대를 전부 폐지하고 야포 수량을 줄이는 대신 분대 정원을 15명으로 증설하는 등 화력보다는 신속성과 소규모 상륙 기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지상 화력에서 많은 차이를 내보이는 점은 양국의 해병대가 가진 작전 환경과 부대 편제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유사시의 북한 일대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평시에도 서북 도서 일대는 북한과 마주하며 군사 분쟁의 위협이 높은 만큼 전차와 자주포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송 부담이 과중한 전차 등을 감축하는 대신 군대 병력을 늘려 소규모로 적의 해안과 도서 지역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해병대의 전술 교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 전력과 해상 전력은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 해병대는 여느 미군과 다르지 않게 강력한 항공 전력을 기반으로 전투기와 무인기 등을 편제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이제야 항공대 창설을 통해 헬기 전력을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해병대까지 전투기를 편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헬기가 편제된 항공대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마리논 헬기를 통해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유사시 공중을 통한 상륙작전과 후방교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전력화될 상륙공격 헬기가 더해진다면 육해공 입체 상륙작전 역량도 한층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상륙함 등 해상전력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상륙함 전력이 다소 부족한 대신 전시 상황에서 증원될 미 해병대의 상륙함을 한미 해병대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력을 구성하면서 자체적인 상륙함 확보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병대가 보유한 지상 전력은 미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엄호할 공중 전력이나 상륙 지점으로 수송할 해상 전력이 충분하진 않다는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의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가 경계하는 해병대의 육군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가 전차 등 중장비를 포기한 것에는 해안 상륙의 신속성을 증대하려는 이유와 함께 점차 육군과 다르지 않게 변하는 부대 편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초수평적 상륙작전은 구시대의 교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해병대는 기동성의 걸림돌이 되는 기갑과 포병 전력을 감축하고 고기동 기습 타격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작전 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상륙 작전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상당수의 육군 임무를 해병대가 대신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 당시에는 해병 2사단의 해강간경계 작전 임무를 두고 해당 작전 지역을 육군에 이관하면 육군 2.5개 사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병대를 해강간경계에 배치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결정은 2개 사단, 2개 여단 등의 부대를 보유한 해병대에서 정작 1사단만이 즉시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해병대의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의 작전 교리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우리 군의 현실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향후 한국과 중국의 해병대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감행할 여지가 높아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 사태로 인해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중국은 압록강 일대를 통해 육군 병력을 한반도 북부로 남하함과 동시에 자신의 해군 육전대를 파견하여 북한의 주요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둥 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제6육전여단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워 북한 내 작전에 투입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대인데요. 이러한 중국군의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대는 단연 해병대입니다. 북한은 서해 일대로 흐르는 강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해병대 병력이 해상에서 강을 타고
북한 내륙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해군 육전대는 병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지만 아직 항공 전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병력 전개가 어렵다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비 현대화가 미흡하여 작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북한과 더 가까운 한국이 신속한 상륙 작전을 전개한다면 주요 지점을 선점하고 해군 육전대를 상대할 수 있으며 특히 지상 상륙 이후에 필요한 화력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 개의 해병 사단 이하의 4개의 포병대대와 한 개의 다연장 사격대, 한 개의 전차대대를 편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를 맞상대할 전력이 한 개의 포병대대와 한 개의 전차대대에 불과하여 화력 측면에서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해병대가 남포를 거쳐 평양으로 상륙하며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하고 일부 부대가 청천강 일대로 상륙하여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남하하는 중국의 육군과 해군 육전대를 저지한다면 그만큼 우리 군은 육군 병력과 예비대를 북진시켜 북한 지역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술 교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6일 인리 상륙장갑차 영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상륙장갑차 KAAV는 그 기원이 미국의 AAV-7A1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도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부터 면허 생산을 통해 해병대 KAAV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병대가 원활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체계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각각 1사단과 2사단 예하의 상륙장갑차 대대를 사단지 칼로 편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언제든 적진으로의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AAV는 3명의 기본 승무원에 더해 최대 20명 이상의 무장병력을 수송할 수 있어 적 해양 공격 시 최소 2개 이상의 분대 병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14.5mm 중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 내부에 탑승한 병력을 보호하고 지상에서는 시속약 70km, 해상에선 시속약 13km의 기동성을 보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AAV를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산 무장 체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해안으로 상륙하는 아군 보병을 지원할 수 있는 화력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이 보유한 KAAV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2022년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하자 해병대는 상륙장갑차 2대를 출동시켜 이재민을 구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 있어 KAAV는 상륙작전과 대민 지원에서 활약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KAAV를 구매한 나라는 역시 대한민국의 방산 VIP 고객인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은 한국이 면허 생산 과정에서 개량한 성능을 기반으로 8대의 상륙장갑차를 구매하였으며 당시 계약 규모는 약 4,6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661억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는 크지 않은 계약 규모일 수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방산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어준 수출 실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도입한 KAAV는 점차 수명 주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KAAV2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KAAV2는 시속 약 13km에 머물렀던 이전과 달리 최소 시속 20km 이상으로 향상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더 신속한 상륙작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지상에서의 기동 속도도 최대 시속 약 100km로 향상될 예정인데 이는 최신 차륜형 자주포와 동급 수준의 매우 우수한 기동성입니다. 흔히 상륙장갑차를 두고 해상에서 해안으로 상륙하면 그것으로 임무를 완료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수한 상륙장갑차는 해안 상륙 이후에도 일종의 수륙 양용장갑차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기동성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상륙장갑차를 사막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KAAV2는 우리 군의 해안 상륙은 물론이고 이후 벌어질 전투에서도 아군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갑 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게다가 KAAV2는 기존의 12.7mm 중기관총과 40mm 유탄 발사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하는데 무려 40mm 기관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개발하는 신형 상륙장갑차들이 30mm 기관포를 장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한층 더 큰 구경에 기관포를 장착하고 우수한 화력으로 적과 교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이 공세작전 중에서도 가장 위험이 큰 이유는 상륙군의 화력이 방어 측보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안 지역에 안정적으로 다량의 화력 자산을 거치하는 방어군은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해안으로 들어오는 상륙군은 대규모의 화력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해군의 함포 사격 지원도 흔들리는 해상에서 상대적으로 명중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속 장비와 화력 자산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상륙군이 대단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40mm 기관포를 장착한 KAAV2는 다른 모델 대비 강력한 화력으로 우리 군의 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강력한 화력의 상륙장갑차를 보유해야 할 이유는 전면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평시에도 적성국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공세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상륙장갑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방어하는 김포, 강화 일대는 매우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강화 및 서측도서를 방어하는 제2해병사단은 전방 해안선만 무려 80km 이상을 방어해야 하는데 특히 한강 중립구역을 비롯하여 한강 수로와 염화 수로 등 강과 해안선이 밀집한 작전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륙장갑차가 없다면 우리는 해강한 경계 작전에 있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형을 극복하고 적진을 휘저을 수 있는 상륙장갑차가 있다면 적의 도발 시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반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AAV2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어 유사시적 전차를 제외한 모든 장갑차와 차량, 방어진지 등을 관통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한강하구의 중립구역 일대에서 우리 군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KAAV2를 앞세워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KAAV2의 전력화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력을 한 차원 더 강하게 끌어올려 줄 텐데요. 이러니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군의 상륙장갑차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사용하는 주요 상륙장갑차는 소련 시절에 개발된 BMP-3를 상륙형으로 개량한 BMP-3F입니다. BMP-3F는 한국에서도 불곰 사업 당시 적성국의 화기 연구용으로 도입한 바 있는 장갑차이며 일부 차량은 KCTC 대항군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1975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1987년부터 전력화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이 면허 생산으로 KAAV가 1998년부터 전력화되었음에도 수명 주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보다 10년이나 먼저 배치되기 시작한 무기가 멀쩡할 리 만무한데요. 또한 BMP-3F는 상륙형 모델이지만 기존의 BMP-3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개량되어 탑승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의 KAAV가 20명 이상의 병력을 수송하는 것과 달리 BMP-3F는 3분의 1에 불과한 7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데 원형인 보병 전투차였다면 문제가 작았겠지만 상륙형으로는 매우 빈약한 병력 수송 능력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장갑차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상륙장갑차를 보유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성능 검증이 완료된 한국의 KAAV에 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국토 특성상 상륙장갑차 전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들의 해안 지역이나 섬을 빼앗겼을 때 이를 탈환하려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각 섬마다 흩어진 군사시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병력 수송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적합한 무기체계 중 하나가 상륙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군사분쟁 위험이 점차 고조되는 남중국해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륙장갑차나 해안 방어를 위한
기갑전력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의 상륙장갑차를 탐낼 때가 아닙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담금 문제에선 한국이 시제기를 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만건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려는 태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인도네시아가 진정으로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무작정 찔러보기 방식으로 우리 군의 무기 체계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책임과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